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43살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40대의 나이에 철없게도 그 노래에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지긋지긋하고 단조로운 출퇴근을 반복하던 회사원이었던 제게 그 노래는 참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였던가 그런 회상에 젖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옷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의류 사업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큰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곧 차장으로의 진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업종 전환이라니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도 아모르 파티 노래를 들을 때면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야 한다던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건 아닐지 장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던 생활에서 사업의 시작이란 제게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쇼핑몰 창업 비용을 확인하고 퇴근하면 매일같이 쇼핑몰 창업 유튜브를 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최대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쇼핑몰을 준비하게 된 거죠. 운이 좋게 쇼핑몰은 1년이 안 돼서 대박났습니다. 직장인 월급으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매출액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종종 흘리곤 했었어요. 처음 시작하고 거의 3, 4개월 동안은 금전적인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후회 속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공한 제 자신을 보니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성공한 제 자신을 위한 선물을 주기로 했죠. 직장을 다닐 때도 보너스가 나오면 종종 호캉스를 갔었어요. 그래도 현실과 타협해 적당한 선의 호텔을 고르곤 했는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1박에 60만 원을 훌쩍 넘기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디너 뷔페까지 즐기고 라운지에 갔어요. 축하에는 사실 술이나 와인이 빠질 수 없는 법이잖아요. 술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았죠. 분위기에 취하는 기분이었달까요? 저는 라운지에 혼자 앉아 와인을 홀짝거리며 야경을 구경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가족 아니면 커플끼리 라운지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나도 애인이랑 이런 곳을 왔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여자로서 별로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주변에 남자가 별로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종종 들어왔지만 그런 어색한 만남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김연자 가수님의 노래 속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노래처럼 연애에 대해서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결혼도 내심 하고 싶었었죠. 좋은 사람만 있다면요. 결혼보다도 저는 절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라운지에 있는 가족들을 보다 보니 이상한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평소 주량보다 와인을 좀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알딸딸하면서 몸이 자꾸 늘어지고 시야가 뿌옇던 기억이 납니다. 연애하고 싶다, 나도.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취한 저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혼자 오셨어요? 라고 조용히 묻더라고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헌팅을 당하다니요. 맨정신이었다면 의심을 했을 텐데 취기가 돌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순순히
혼자 왔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쓱 훑어보니 저보다 한참이나 어려 보였어요. 얼굴도 훈훈하고 몸도 좋은 것 같고 피부도 탱탱했죠.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그 누가 마다하겠어요. 저희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다가 제 호텔방으로 남자와 함께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술이 들어갔다 보니 속 얘기도 하게 되고 저희는 나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는 몇 살이야? 어려 보이는데. 32인데? 너는? 32? 저보다 9살 연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에 눈을 휘둥그레 떴고 굳어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 어린애랑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경악스러워서 술이 번뜩 깨는 것만 같았어요. 왜? 몇 살인데? 너랑 나 또래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41인데. 뭐라고? 41? 남자도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지 입을 떡 벌렸고 저희는 서로 충격으로 굳어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너, 아니, 누님, 누나 전혀 그렇게 안 보여. 나는 진짜 내 또래인 줄 알았어. 그래,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 술이나 좀 더 마실래? 놀랬던 마음에 취기가 날아간 것 같아 보였는지 남자는 술을 더 권하더라고요. 저도 내심 남자가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아쉬운 기분에 술을 물 마시듯이 아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얘랑은 오늘이 끝이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누가 9살 연상의 여자를 만나고 싶겠어요. 물론 만나시는 분이 있는 건 알지만 첫인상에서 9살 연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든 부담스럽기 마련이니까요. 어리지만 젠틀하고 멋진 남자였는데 이대로 놓치는 게 아쉽더군요. 그러면서 제 나이가 참 신경 쓰였어요. 못해도 5살만 어렸더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못해도 30대만 되었었다면 붙잡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너무 아쉬웠는데 남자가 글쎄 나는 연상도 좋게 생각해. 9살 차이는 생각해 본 적 없긴 한데 누나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세대 차이 그런 것도 안 나고 우리 몇 번 더 만나볼래? 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거기서 쿨한 척 그래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사실 이렇게 헌팅으로 만났고 남녀가 둘 다 술에 취한 상황이면 육체적인 관계로 빠지기 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그런 쪽으론 전혀 관심 없어 보였어요. 여자인 저를 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남자도 진중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남자와 연락은 이어졌고 만나면 만날수록 나이와 상관없이 참 좋은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일단 배려심이 너무 깊고 모든 걸 제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남자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고백을 받고는 우리 나이 차이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 이래도 되는 걸까? 남들이 나를 욕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야. 일도 잘하고 너랑 함께하면 늘 긍정 에너지를 받아. 나이가 무슨 대수야? 연예인들 보면 9살 연상연하 커플도 참 많아. 그건 연예인들 얘기지. 그리고 그 연예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린애들 만나는 거고. 너도 돈은 많잖아. 친해지면서 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살짝 공개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름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죠. 아무튼 고민하는 제게 남자는 계속 괜찮다고 말을 해주었고 결국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로서 예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왜 그동안 연애를 안 했어? 능력도 좋고 외모도 예쁜데.
그냥 너무 바빴던 거지. 주변 지인들은 다들 결혼하지 않았어?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싶었어? 대부분 결혼할 사람들은 다 했지. 결혼은 안 해도 아기는 갖고 싶었어. 나는 얼른 화목한 가정 이루는 게 꿈이었어. 그와 저는 가치관도 꽤나 잘 맞았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며칠간 고민을 했나 봐요. 갑자기 제게 난 자기 사랑하는데 나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빨리 결혼하는 건 어때? 이라고 말했고 저는 너무 놀랐죠. 사귀게 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결혼이라뇨. 하지만 그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참 무작정 결혼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 엄청 급하게 진행해서 생략된 부분도 참 많았죠. 결혼 후 아이 가질 준비를 하는데 역시나 의사가 이미 노산이셔서 자연 임신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험관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해 봤는데 글쎄 2줄이 나왔습니다. 자연 임신은 분명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이였어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아이였죠. 저는 너무 기쁜 소식을 이제 남편이 된 그에게도 전했고 남편 역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했던 기색이 있긴 했었어요.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편이 시가에도 소식을 전한다며 전화기를 들고 발코니의 문을 꼭 닫는 거예요. 왜 굳이? 하는 마음이 들면서 좀 찝찝한 거 있죠? 여자의 직감 같은 게 딱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발코니는 안방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가서 창문을 살짝 열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응, 임신했대. 이제 다 된 거지 뭐. 우리 팔자 폈어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나 생각해도. 라고 말하더라고요. 뭔가 말투도 이상했거니와 아이는 우리가 가졌는데 왜 시모에게 뭐라고 싶냐고 묻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땐 그냥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에 어머니께 효도하는 심정으로 뭐 선물이라도 드리려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 다툼 같은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문 뒤 임신했을 때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남편은 새벽에도 사다 주고 시가에서도 온갖 정성을 들여 저를 돌봐주시곤 했죠. 아, 시가 쪽은 형편이 조금 안 좋아서 금전적인 지원 등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지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한참 끌리는 결혼인데 당연히 다른 거라도 해야 된다는 반응, 그리고 남자가 9살 연하인데 뭐가 꿀리냐는 반응, 이렇게 반반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견도 참 많았습니다. 시가에서 산후조리원은 예약해줘야 한다는 지인들의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왠지 부담 주기도 싫고 제가 잘 버니까 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까지 제 돈으로 예약을 했죠. 어쨌거나 저는 순조롭게 출산을 마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예정된 대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에서 예약 취소하셔서 환불 조치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약 취소를 한 적도 없고 환불 받은 기억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산후조리원에 따지고 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사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산후조리원 그런 거 다 상술이래. 그냥 돈 버리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취소했어. 아니, 뭐? 남편이 산후조리원을 제게 상의도 없이 취소했다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죠.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취소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한테 상의라도 하든가.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내 돈으로 예약한 건데 왜 자기가 취소를 해?
환불받았다는 돈은 어디 간 건데? 황당한 마음에 따발총처럼 말이 우다다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참 멍청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며 헤헤거렸어요. 그래서 더욱 기분이 저조해졌죠. 환불한 돈으로는 우리 엄마네 세탁기가 고장났대서 세탁기 새 거 하나 놔드렸지. 뭐? 아니 그걸 왜 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하는데? 아니 자기는 그게 아까워? 우리 엄마 세탁기 고장나서 지금 손빨래 하신대. 손이 아주 퉁퉁 부르트셨더라. 그래서 세탁기 하나 해드렸어. 그게 그렇게 꼬아? 심성이 대체 왜 그래? 세탁기 사들인 비용이 아깝다는 게 아니잖아. 그걸 왜 산후조리원 비용 빼서 그 돈으로 해드리냐고. 나한테 말했으면 따로 사드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답답해서 눈물이 왈칵 치솟을 것 같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언쟁을 높이는 것도 쪽팔렸고요. 게다가 제가 좀 괜찮은 조리원을 예약했었습니다. 2주에 500만 원 정도의 마사지까지 추가해서 금액이 꽤 컸어요. 총 합쳐서 약 700만 원 이상 결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큰돈이었지만 노산인지라 걱정이 됐었고 제 벌이로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했으니까 결제했죠. 지인들은 네 벌이에 충분히 강남에 1,000만 원 하는 조리원 가도 될 것 같다곤 했지만 옛날 월급쟁이 버릇 때문에 줄인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탁기 사고도 사실 충분히 남았을 비용이었죠. 그런데 그놈의 세탁기 타령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결제하고 예약하려 해도 만실이라 자리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특실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조리원을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당장 어떻게 다른 조리원을 알아보나 싶어 특실로 예약을 했고 예상이 없었던 큰 비용을 2번이나 결제하게 됐어요. 남편은 옆에서 뭐가 이렇게 비싸냐. 너무 비싸고 허례의식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때는 다 그냥 집에서 산후조리했대. 라고 하며 제 화를 돋구더군요. 저는 그때도 그냥 꾹 참았고 2주간 조리원 생활을 했어요. 그때 시가에서 찾아와 얘는 사치가 좀 있다. 무슨 이렇게 비싼 산후조리원을 다니니? 라며 남편과 똑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마음 놓고 쉬지를 못했죠. 하여튼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리원에서 케어를 잘 받으니 퇴원할 때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도 될 것 같았어요. 힘들었지만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을 보니 싹 풀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제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다 보니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가사의 육아까지 도와주시는 시터가 많아서 그쪽으로 알아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야, 시터 알아보지 말고 그냥 내가 일 그만두는 건 어때? 애기 남손에 맡기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요즘 시터들이 몰래 아동학대 한다는 것도 찝찝하고 그냥 내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우리 애기도 돌보면 부모랑 유대관계 형성에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야? 라고 제안하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베이비시터보다는 남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수입이 사실 그다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남편이 전업주부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불이 나게 오는 게 아니겠어요?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 이거사, 내 얘기 다 들었다. 어찌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남편을 남편으로 대우해야지. 막 부려먹고 그럴 수 있냐? 네? 그게 아니라요. 남편과 합의한 사항이고 베이비시터 쓸 바에는 시끄럽다. 어디 감히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이나 제게 성질을 쏟아부으시곤 제가 하는 말은 뚝뚝 끊고 듣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늘 같은 남편이란 소리를 듣자니 저는 기가 찼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님이니 그냥 네네 하고 말았어요. 그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남편은 우리 엄마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래. 미안해. 집에만 있으시니까 적적하시고 심술도 나고 하시나 봐. 그래서 말인데 뭐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혹시 우리 엄마 가게 하나 차려주는 게 어때? 갑자기 무슨 가게? 엄마 혼자 심심해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일하시면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괜히 그럼 자기한테 신경질 낼 일도 덜 하실 거고.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죠. 그 가게를 저보고 지금 차려달라는 건가 싶었어요. 초기에 드는 자본만 좀 도와드리면 월세 같은 건 다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 엄마 요리 솜씨 알잖아. 그냥 작은 죽집 같은 거 하나 차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라고 제 눈치를 보는데 그때 완전히 깨달았죠. 그걸 지금 내 돈으로 해달라는 거야? 우리가 형편이 좀 되니까. 사실 작은 가게를 차려드리는 건 제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좀 더 절 설득했죠. 처음에 도와드리고 가게 매출 잘 나오면 어머니도 우리가 보태주신 비용 차근차근 갚으실 거야.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떨까 자기야? 남편의 지속적인 설득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가에 가게를 하나 차려드리게 되었어요. 확실히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의 닥달은 줄어들어 편했어요. 나중에 갚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전업주부가 된 후로 제 명의의 카드를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썼나 보다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호텔에서 40만 원 결제, 백화점에서 약 200만 원. 저는 집에서 일하고 있을 사람이 뭔 돈을 이렇게 긁었나 해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뭐 하길래 이렇게 큰 돈을 써? 호텔에 백화점에 대체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카드 사용 내역 문자로 오니까 알지.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뭐? 그동안 너 나 감시하고 있었냐? 생활비 카드로 쓰라더니 내가 뭐 사나 하나하나 감시한 거야? 너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다. 라는 거예요. 소름은 무슨 소름이야. 당연히 내 카드니까 결제 내역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갔어요. 어머니가 가게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기운 내시라고 호캉스 한번 보내드린 거야. 너는 맨날 그렇게 호캉스 가더니 네 시어머니는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냐? 항상 섭섭해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네가 해준 거라고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어. 그리고 백화점에서 선물 하나 해드리고. 넌 대체 왜 그런 센스가 없냐? 뭐라고? 아니, 지엄마 효도를 대체 왜 제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해명해도 모자랄 판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남편. 말문이 턱 막히는데 일이 너무 바빴을 때라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과 합의해서 카드 결제 문자가 오지 않게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통장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수상한 내역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매달 같은 비용의 자동이체가 나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한테 그간 모든 걸 맡기다시피 했어서 현금이체는 이제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캐물었습니다.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던데 그건 대체 뭐야? 왜 빠져나가는 거야? 넌 또 나를 닥달하냐? 엄마 말대로 내가 집에만 있고 돈 안 벌어오니까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무시 이런 소리가 왜 나와? 나는 이 자동이체가 뭐냐고 물었어. 남편은 또다시 저를 천하의 불효녀라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불쌍한 엄마한테 생활비 좀 드렸다. 그동안 나 먹이고 입히고, 나 때문에 우리 엄마는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줄이며 살았어. 그래서 생활비 좀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싫니 넌? 이렇게 눈을 뒤집고 나를 추궁할 일이냐고, 이게. 야! 저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적적하다고 가게 해드려, 호캉스 보내드려, 명품 사드려. 대체 제가 여기서 못한 게 뭐예요?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참을 수가 없었죠. 그걸 대체 왜 내 돈으로 하는데? 효도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지금까지 네 집안에 보낸 돈만 얼만 줄 알아? 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맨날 네 SNS 보면서 얘는 이런 곳도 가보는구나, 이런 음식도 먹어보는구나 신기해하는 엄마 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 근데 넌 우리 엄마도 그런 곳 모셔갈 생각은 없고 우리 엄마를 기생충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말이 통하지 않는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벌어둔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가겠다는데 왜 제가 시어머니를 제 돈 주고 챙겨야 하는 건지 원. 저는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지는 걸 느꼈죠. 가게도 차려드렸는데 생활비는 왜 필요해? 게다가 월세는 알아서 내신다고 하더니 결국 다 내 돈으로 하고 있잖아. 대체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는 건데? 가게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 못 누린 호강 좀 누리게 해드릴 거야. 알아보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제 돈을 몰래 쓴 건 충분히 이혼 소송감이더라고요. 저는 이때 남편에게 정남이가 다 떨어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또 젊은 엄마가 아니다 보니 뭐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에 타는데 못 보던 기스가 선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어디 긁힌 기억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를 열어 충돌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어요. 최근 충돌 영상에는 남편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 오빠, 웬 외제차를 끌고 왔어? 원래 차는 어디로 가고? 누구 거야? 오늘은 기분 좀 내려고 가져왔지. 늙은 여우 건데 내 거나 마찬가지야. 아, 오빠 와이프 거구나? 그 여자도 참 웃긴다. 그치? 일에 미쳐서 자기 남편은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뭐 신경이나 쓰겠어? 나한텐 그냥 돈이나 벌어오는 기계지 뭐. 그 덕에 너랑 나랑 호텔도 가고 재밌잖아. 나야 너무 좋지. 믿을 수 없는 대화였어요. 저를 늙은 여우라고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둘은 제 돈으로 아주 행복한 욜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서 시가에 전송했어요. 당신 아들이 이런 남자다라고 충격을 주려고 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글쎄, 얘 별것도 아닌 걸로 혼자 오버하는구나. 원래 남자라는 동물은 다 그래. 애도 있는데 이혼하려고 그러니? 그럼 욕먹는다. 애한테도 못할 짓 하는 거야 너. 편부모 가정에서 애를 키울 셈은 아니지? 난 내 손주 그런 꼴 당하는 거 못 봐. 어린 남자 만나려면 그 정도는 네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거다. 남자는 다 여자 밝히게 돼 있어. 라는 헛소리나 들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전부 녹음해 두었죠. 나중에 이런 녹음들이 굉장히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저도 남편이 바람핀 걸 인정하는 말을 시모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유도하며 전화 통화를 진행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런데 나 요즘 돈이 좀 모자란데 100만 원만 좀 이체해 주렴. 라고 낯짝 두껍게 나오는 거 있죠? 남편이 지은 말을 아주 쏙 빼닮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그들의 물주였던 겁니다. 시간은 저에게 기생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기생충에게 숙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말없이 시가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우선 남편이 들고 다니는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차려드린 가게 월세 비용 이체도 싹 중단했어요. 중단했던 카드 결제 내역 알람도 다시 설정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카드 결제 실패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평상시에 저 몰래 뭘 그렇게 긁고 다녔는지 원. 어차피 결제 알람만 안 온 거지 내역은 전부 남아 있었어요. 무슨 호텔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요. 남편 말에 넘어가 결제 내역 같은 거 확인 안 한 저도 미련한 여자였죠.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여하튼 카드를 정지해버리니까 득달같이 전화가 오던데요. 뭐야 당신? 카드가 갑자기 정지됐다는데? 나 몰래 카드 정지했어? 정지했는데? 뭐?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정지를 해? 자기도 맨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엄마한테 뭐 갖다 바치고 내 거 취소하고 그랬잖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게다가 카드도 내 카드인데. 너 정신 나갔어? 왜 이래 갑자기? 그간 고분고분 넘어가 주니까 제가 아주 만만하게 보였던 거죠. 남편은 갑자기 변해버린 제가 낯선지 말을 더듬었어요. 게다가 할 말을 잃었는지 계속 왜 이러냐며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쫑알쫑알 반복하더라고요. 얼른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나 지금 결제해야 되는데 쪽팔려서 어떡해.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야. 또 집안일은 안 하고 어딜 싸돌아다니는데 대체 살림하는 네가 쓸 돈이 뭐 그리 많니? 바깥에서 돈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육아랑 살림만 했더니 우울증이 와서 그런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는데 내가 쏘기로 했다고. 근데 쪽팔리게 이게 뭐야? 내 계좌로 빨리 돈 입금이라도 해줘. 헛소리 좀 하지 마. 네 친구들이랑 부어랑 마셔라 한 걸 왜 내가 내? 그리고 돈은 내 돈 쓰는데 생색은 왜 네가 내고 다녀? 우리 부부 아니야?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그러세요? 방금 보니까 호텔은 어쩜 그렇게 자주 갈 수 있을까? 나 꼬셨던 것처럼 거기서 여자 꼬시고 다녀? 돈 많은 척 행세나 하면서? 뭔 소리야? 또 카드 내역 검사했냐? 검사는 무슨? 내가 내 카드 내역 보겠다는데 그 여자랑 재밌게 잘 놀러 다니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이런 상황이 닥칠 거라곤 예상도 못했나 봐요. 멍청한 사람이라 그런지 언제든 제가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남편이 당당하게 제 카드로 호텔에서 결제를 했댔던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다행히 바보 천치처럼 그려줘서 제가 남편의 길을 누를 수 있었죠.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봤어. 내 욕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고 다녔어 평소에?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우리 만나자. 누나, 일단 만나서 얘기해. 오해는 개뿔이 무슨 오해니? 내 차에 기스 제대로 냈더라. 난 내 거 사설에 안 맡기는 거 알지? 수리비 물준비나 해. 돈 없으면 그 여자한테 손 벌려보든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하나하나 다 받아치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아주 매몰차게 끊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도 싹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시모한테도 전화가 울리고 난리였어요. 개인 핸드폰은 전원을 꺼버리고 회사 휴대폰으로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남편 물건을 전부 빼서 시가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시가에선 완전히 난리가 났고 저희 집에 자기 엄마랑 손을 꼭 잡고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오히려 경비실에 신고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찾아오다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애아빠기도 하고 그간의 정이 있어서 그런지 막 심하게는 못하겠다는 마음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똥밟은 셈치고 여기까지 하려는 찰나 발신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전화가 한 건 걸려왔어요. 또 시가의 술수인가 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왠지 받고 싶은 거예요. 받아보니 글쎄 자기를 집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간 자동이체 해왔던 의문의 돈, 남편은 어머니의 생활비를 보냈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월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데 저한테 돈이 모자라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그 집주인에게 집 주소를 묻고 차를 몰아 찾아갔어요. 평소에 저라면 안 그랬을 텐데 계속 묘하게 신경 거슬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어쨌든 가서 알려준 주소의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라고 안에서 묻는데 귀에 낯익은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쇼핑몰을 하다 보니 고객 전화 응대를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를 자주 듣고 또 잘 외웁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딱 생각이 났죠. 블랙박스에서 조수석에 앉아 남편과 함께 제욕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안에서 여자가 문을 살짝 열어 확인하더라고요. 전혀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고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죠.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나도 모르는 내 집이 있었더라고요. 비꼬는 말에 여자는 제가 누군지 눈치챈 얼굴이었어요. 저는 여자를 밀치고 실내로 들어갔고 집을 확인했습니다. 완전 둘만의 신혼집을 차려놨더라고요. 남편과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있고 커플 쿠션도 있고 그냥 신혼집 그 자체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사준 옷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간 제 돈으로 불륜녀와 신혼집을 차렸던 거였어요. 백화점에서 긁었다던 가방들도 다 불륜녀의 선물이었죠. 전 나가라며 소리치는 불륜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곤 집안을 헤집으며 물건을 부수고 찢고 난동을 피웠죠. 센터를 불러 이 집에 있는 물건을 싹 빼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다 제 돈으로 산 물건일 테니까요. 불륜녀는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저를 막지는 못했어요. 스스로도 안 거죠. 이건 본인 물건이 아닌 제게 맞다는 걸요. 안에 있던 물건들은 전부 중고 가전으로 팔았습니다. 뭐 지들 돈으로 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간 월세를 내준 게 저였으니까 이 정도도 할 말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시모랑 남편에게 저주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간 통화 녹음, 저주 문자,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 싹 다 프린트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고소를 진행했고 이혼 절차를 함께 밟았어요. 변호사분이 알아서 척척 잘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요즘 세상엔 고소가 최고던데요. 고소가 진행되고 남편과 시가에서 사과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문자 메시지 모두 무시했고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퇴근 시간에 제 집 앞에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수척해진 그들을 비웃으며 지나치려는데 남편이 절 붙잡았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라. 무릎을 길바닥에 털썩 꿇으면서 사과를 하지 뭐예요. 저는 둘이서 시트콤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간 제 지원이 없으니 가게도 접고 샀던 명품들을 다 팔았나 봐요. 꼬라지는 꾀죄죄하고 참 없어 보였습니다. 내 손주,
아빠 없이 키울 순 없는 노릇이잖니. 제발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앞으로는 네 수발 들면서 삼아, 응? 이라고 말하는데 수발은 무슨요? 요즘 돈만 주면 제 수발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비웃으며 제 아들은 아빠 없이 크는 것보다 이딴 걸 아빠로 뒀다는 거에 더 실망할 것 같은데요. 쓰레기 주워서 써봤자 쓰레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자 시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어요. 그간 고얀 성격처럼 제게 욕을 퍼부을 것 같았는데 옆에서 남편이 옆구리를 콕콕 찌르더라고요. 제가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는지 남편은 아스팔트 바닥에다 본인 머리를 콩콩 찌우며 말 그대로 석고대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남들이 볼까봐 쪽팔리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게. 나 자기 없으면 안 돼. 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겠지. 좀 비켜. 저는 다리로 끌어앉은 남편을 툭 치곤 당당히 걸어왔습니다. 그 후로 남편에게 많은 합의금을 받아냈어요. 아이 양육권도 당연히 제게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도 매달 받았습니다. 함께 살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아직도 남편은 저에게 사과와 함께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써서 보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건 제가 아닌 저의 돈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